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 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만을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8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바로 휴가가 떠오르는데요. 일과 공부를 훌훌 털고 떠나고 싶은 분들,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행 관련 팟캐스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TOP, 탁PD의 여행 수다입니다. 탁PD와 함께 떠나요. 마음 안에 날개를 펴고 그대 내게 손을 내밀어요. 탁PD의 여행 수다. 와! 야, 좋아.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여행, 여행교의 간증집회, 네, 탁PD의 여행수다, 선제도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선제도 편인가요? 온드라스 편인가요? 선제도에서 녹음하는 온두라스 편이죠. 네, 네.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 네, 말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뭐 선제도 네. 이야기도 선제도 들어가니까요. 편이기도 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제가 회사를 관두고 진행하는. 네, 매우 뜻깊은. 네, 매우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여행수다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야외에서 녹음하는 네. 첫 번째 여행수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이크에 이 바람 소리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제대로 잡힐까봐 걱정이에요. 네, 뭐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저는 그게 또 현장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바로 저희 등 뒤에는 갯벌이 있고요. 네. 저 멀리 목섬이 보이고. 네. 바닷길이 열려서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이 앞에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정말 나중에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그 여행수다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요. 저는 마치 60년대 우드스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글라스톤베리의 시초가 이렇지 않았을까? 네, 너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자유스러운 자유롭게 포즈와 네.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정말 참 새롭네요. 진짜 신선함의 어떤 끝이 네. 보이는. 그리고 저희 뒤에는 지금 이 바다향기에서 마련해놓은 네. 이 선제도 바다향기에서 마련해놓은 배가 한 척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곧 물 들어오면 출항해야 될 것 같은 배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뜻을 할 수 없는 깃발을 닮은 담요인지 담요를 그러네요. 닮은 깃발인지가 하나 흔들리고 있고 그 네. 밑에 온두라스 국기가 그렇습니다. 펄럭이고 있습니다. 개양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온두라스 해적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네. 네, 오늘 여행수다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수다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그러게요. 갑자기 표정이 진짜. 네, EBS 세계 테마기행 필리핀 민다나오 편과 온두라스 편의 출연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선제도 바다 향기의 주인장이기도 한 김연영 사진작가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영입니다. 네, 멋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한다는 게 처음이라는데 네네. 우선 제 나와바리 전문 용어 나와요. 저의 고향에 네네네.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네, 여기 고향이기도 하죠. 네. 좀 이따 제 고향 얘기도 좀 들려드리겠지만 네네. 네. 햇살이 너무 강할까 아니면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네. 적당한 햇살과 바람이 네. 불어서 이 자리가 더욱 좀 빛나는 것 같아서 네. 주인으로서 네.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거 주인장이 이거 섭외한 거 아니었어요? 햇살 섭외하셨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네. 우리 바람이랑. 탁피디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뒤에 있는 배는요. 네네.
지난해 바닷물에 떠밀려왔어요. 떠내려와서 이 저희가- 친구가 섭외가 돼 있었군요. 저희가 네. 묶어놨고요. 네네. 그 제일 꼭대기 있는 깃발은 네네. 네. 손님이 놓고 간 머플러죠. 주인을 찾습니다. 아주 네. 제대로 네. 몇 이 년째 공간은 저렇게. 다 버려진 걸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고 네네. 이렇게 걸어놓고 그 의미를 찾는데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부분 보면은 다 이질적인데 네. 뭉쳐서 보면 묘하게 잘 어울려요. 동질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네. 진짜 여러 번 왔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데 촉촉해지셨어요. 뭔가 이 출연자로서의 감정과 그다음에 이 바다 향기 사장으로서의 느낌이 뭔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거만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뭔가, 그게 아니라 네.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왔는데 진짜 지금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 주방에서 네. 회 떠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주방에서 와서 뭐라고요? 회 떠야 되는데 회 드셔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 네. 아, 저희 네. 가게 지금 브레이크 걸었어요. 네네. 네, 아. 멈춰놓고 네. 오늘 재밌는 얘기 하고 네네. 네. 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말 이 공지 띄운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희 예, 사람 그러니까 없을까봐 우리끼리 하면 되겠다. 뭐 8월 이랬는데. 3일 날 하는 콘서트는 콘서트지만 네. 여기 뭐 오늘 이번 일요일 날 하는 이 여행 수단은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지나가시다가 오시라 아니면은 네. 뭐 동네 주민분들 이렇게 오셔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아까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여기 매니저분을 제가 아는데 매니저분이 되게 이렇게 그 내일의 조의 마지막 장면처럼 뭔가 네. 이렇게 하얗게 불태운 그런 포즈로 저한테 박 PD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뒤에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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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 네. 사과의 말씀을. 네. 네, 근데 정말 그래서 오늘 솔직히 어느 정도 뭐 서비스에 좀 허점이나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네. 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8월 3일 날 콘서트 날은 좀 정말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화끈하게. 좀 더 화끈하게 그리고 네. 좀 더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네. 지금 뒤에서 바다 뒤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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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정도면 다 이 앞에 차고요. 네. 그리고 파도가 저희 의자 앉은 데까지 그래요? 올라올 거예요. 네. 파도가 쳐서. 그럼 저희는 정말 저희는 진짜 뒤로 감전되겠네요. 넘어가겠네요. 저희는 진짜. 네. 근데 이게 진짜 전기가 와요 네네. 이만큼. 그럴 때는 이제 배 타고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배 올라가서. 네네. 앙주죠, 노아이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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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네. 네. 일단 뭐 저는 전기 익숙해요. 일단 뭐 훔볼트 2부에서 전기 뱀장어를 뱀장어를 제가 워낙, 네.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네. 네네. 네. 네. 우리 앞에 친구가, 우리 앞에 이제 친구가 파도를 뭔가, 캐스팅해주고 파도에 대한 네. 의견을 제시를 해줬고요. 해설을 해줬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일단은 본인 소개가 뭐 얼결에 돼버렸어요. 사진 그러네요. 작가이자 네. 이 장소의 주인장이자 음. 네 그리고 세계 테마 기행의 출연자이기도 했던 네. 간단히 저 인사를 드리자면요. 네네. 이제 저는 여기 4대째 고향입니다. 네. 4대. 예, 이 와. 자리에서 전 태어났고 네네. 이 앞바다에서 뛰어놀고 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또, 네. 이렇게 머물게 됐고요. 네. 이곳에 지낸 지가 벌써 한 14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낸 만큼 또 추억도 많이 자랐고 네네. 아이들도 많이 자랐죠. 네. 아이돌? 아이들. 아이들. 네. 또 그저 아버지를 잇는 또 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재밌게 자라고 있고 근데 아이들이 진짜 이 동네 아이돌이에요 완전히.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예뻐. 하엘이. 이름도 너무 예쁘고 네. 바하와 하엘 하엘이. 그죠? 네. 네. 바야. 바하 있어요 안녕. 지금? 여기 있네. 안녕. 우리 꽃미남. 네. 선제도의 꽃미남. 진짜. 바. 네. 촌놈 같지 않게 너무 네. 비리비리해서 천놈같이. 나중에 진짜 선제도 진짜 저 나이 또래의 그 여자 아이들, 여러. 예, 네, 큰일 났어요. 거기까지만 진짜.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선제도에서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은 누구에게나 고향은 좀 촌스러운 곳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촌스러움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차피 네. 세상이 강요했고요. 네네. 그래서 또 도시 사람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 촌스러운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고 네. 그런 것들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재밌는 거리를 또는 무언가 만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렇게 웃는 모습을 앞에서 보니까
아까 그런 거만한 표정이 좀 나오지 않아요. 아니 거만한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우스에 생활인으로서의 잠긴. 내가 지금 회 떠야 되는데 네. 이 표정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늘 매상은 장난 아닌걸 뭐 이런 것과 좀 전에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갈매기 소리가 이렇게 그러게 참- 나 아까 조금 감동이었어. 왜냐하면 사실 제 만화 캐릭터가 괭이갈매기거든요. 근데 얘들이 또 아는 거야. 형. 네. 아까 애들이 정비행하면서 이렇게 코러스를 넣어주고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김현용 작가는. 하실 일이 네, 많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뭐 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 정말 야금야금 여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직접 다 이렇게 꾸미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은 안 찍으냐고 그래요. 사진작가인데 사진 안 찍으세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바다 나와서 조개도 잡고요. 네. 농원에서 풀도 키우고 네. 네. 예, 여러 가지 야채도 키우고 또 이렇게 가게를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는데 네. 나는 늘 그럴 때마다 작업을 한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셔터를 누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네, 제가 조개를 캐면서 제가 구상했던 것들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저녁 때 집에 와서 다시 그림으로 옮겨 놓는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로 좀 바뀌었죠. 네. 어쩌면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거기서 네네. 괜찮은 컷들을 좀 골랐다고 본다면 네네. 지금은 사진 찍고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쓰고 사진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글로 옮기고 드로잉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사진에 다시 담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저한테는 더 좋은 작업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김현영 작가가 또 이렇게 대중들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더 살갑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준 기회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 테마 기행이잖아요. 참 재밌는 기회들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또 여행 전문가가 아닌데 식당에다가 여행 사진 몇 개 붙여놨더니 꽤나 여행 전문가인 것처럼 네. 봐주시고 네.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전략이 좀 통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누구보다 많은 꿈을 꾸고 그런 기회가 닿았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 기회에 세계 테마 기행이 좋은 저한테 기회가 됐고요. 네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만사를 제쳐두고 네. 아이들 두고 떠났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의 인연도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저는 김현영 작가랑 같이 나간 적은 없어요. 사실 되게 한번 같이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둘이 나가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술 먹다가 보장 다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선배 PD, 아주 유능한 선배 PD와 함께 세계 테마 기행 출장을 나갔었죠. 제가 처음 떠났던 곳이 네.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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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온두라스의 로아탄 섬이나 네. 제가 갔던 섬들을 또 제가 제주에서도 한 2, 3년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섬을 도망가고 싶었던 저한테 좀 떠나고 싶고 먼 곳으로 가고 싶었던 저한테 네. 갔던 여행지들이 대부분 다 섬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 섬이 나한테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더 이렇게 조금씩 즐기는 법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운명적으로 끌리는 내지는 운명적으로 그것이 나를 부르는 네. 공간이나 존재 같은 것들이 대상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저는 자꾸 술이 저를 불러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뒤치지도 않고 불러. 그런 분들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네, 더 근데 이상 너는 아닌 척하세요. 네. 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술로 들어오시니까 네. 우리 맨날 같이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주신 네, 네. 이 여담인데요. 네, 우리 네. 탁재영 PD님은 차 트렁크 안에 지금도 열어보면 한 술들이 몇 병씩 있더라고요. 굴러다니고 있죠. 뭐 보드카 소리가 병. 나요. 네. 먹다 남은 보드카 병이 굴러다니거나. 네, 그런 게 저는 있죠. 과속방지턱에서도 살살 밟아야 됩니다. 발커덕. 네. 네, 급히 유리가 넘어가면 깨질 수 뒤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계 테마 기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세계 테마 기행에서 갔던 곳이 민다나오랑 또 온두라스였는데 네. 둘 다 사실 우리나라 여행 그 루트에서는 좋은 곳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만만치 않은 곳이죠.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가기 힘들죠. 네. 또 위험적으로 네, 좀 네. 분류가 돼 있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미화되지 않았나라는 나중에 그 시청자들 네.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들을 막상 가보면
너무 평화롭고 좋았던 네. 것들이 많은 네. 것처럼 또 외국인들이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죠? 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뭐 CNN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정말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야 이거. 아 심지어는 네. 예전 2000년대 초반의 롤리플래닛에 네네. 홍대 앞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네. 왜요? 그 무슨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네. 제가 연평 네. 사건 때 네네. 제가 여기가 옹진군 영흥면이에요. 네. 아, 뉴스에 옹진군 나오니까 친구들이 네. 다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 연평도도 옹진군에 네, 옹진군 사는군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전화해서 괜찮냐고. 네. 아. 거기 폭탄 안 떨어졌냐고 막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어쨌든 뭐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 장소라는 것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온두라스 일단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건 사실이죠. 비행 시간만 22시간 정도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비행 시간만 네. 대기 시간 빼놓고. 예, 제가 뭐 네. 유럽 정도까지는 가봐서 그것도 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22시간 비행이 이제 마이애미 경유해서 또뭐 엘살바도르 경유해서 네. 다시 한국부터 온두라스 좀 들어왔는데.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가는 한 번에 루트가. 못 가는 거. 한 번만 갈아타는 게 아니군요. 네. 우선은 근데 그 경유하는 것도 경유하는 건데 네. 지금 그 공작소 여행사 공작소에서 여행사. 이렇게 공작소에서 네, 공작소 프로덕션이죠. 저희를 네. 프로덕션에서 저희 데려갈 때 네. 직항이 원래는 없죠. 그쪽 온두라스가 없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저가의 비행편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네. 둘러. 기다리는 시간이 우선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서 아침에 만나서 다 이렇게 미팅하고 출발을 했는데 네.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해서 미국으로. 예, 미국 마이애미로 도착했죠. 네. 거기에서도 마이애미까지 직항을 갔어요? 그 정도만- 마이애미까지 직항으로 갔죠. 뭐야, 그러게요. 이거? 그 나는 정도만 해도 맨날 마이애미 갈 때 샌프란시스코 거쳐 가든지 나는 그러는데. 뭐 일본으로 갔다 가든가.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 시간이 한 10시간도 더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처음에는 뭐 체면 때문에 네. 그냥 의자에 기대서 자고 그랬는데 네. 뭐 체면이고 말고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나중에는 그냥 침낭을 바닥에 깔고 네.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네. 네. 뭐 동전 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런 체면들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좀 고생해서 떠났는데 네. 그 엘살바도르 경유를 해서 네. 다시 거기서 또 대기를 했다가 네. 온두라스 작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잘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네. 비행편도 굉장히 좀 열악하고 아. 에어컨인지 연기인지 막 꽉 차고 근데 좀 위험하고 김이나? 김이 나는. 네. 김이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 어쨌든 힘들게 도착을 했죠. 네. 중미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못 산대요. 아, 네. 네. 자, 이쯤에서 깨알 같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온두라스 온두라스 소개. 어떤 나라인지 네. 네. 소개를 잠시- 좀 해주세요. 네,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중미에 있어요. 네. 중미에 있으니까 북쪽에는 카리브해를 끼고 있죠. 네. 캐리비안.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태평양 158km 정도 되는 이제 해안선이 남쪽에 있고 네. 총 면적은 11만 2,090평방킬로미터. 네. 한반도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남한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남한과 비슷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구는 많지 않아요. 831만 6천여 명 정도. 네. 2012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엘살바도르와 네. 네. 동쪽으로는 과테말라가 있고요. 네.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데 네. 네. 역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죠. 에스파냐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가 네. 네. 1800 지금까지 안 보고 쭉 하다가 한숨이 한 번 나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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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여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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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중간에 전기가 왔는데 그거 참다가 순간적 머리가 기억 확 비네요. 전기 쇼크. 나도 네. 지금 입술이 한 번씩 닿으면 왜냐면 네. 이 입술을 바짝 대고 할수록 소리가 좋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바짝 입술을 대고 하는 버릇이 들었는데 지금 윗입술이 한 번 닿으면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거 네. 참고 한 번 넘겼는데 네네. 1831년에 네, 이제 네. 다른 중앙아메리카가 독립할 때 네. 독립을 해서 네. 이제 지금의 온두라스 공화국으로 네. 존재하고 있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두근거리는 마음에 저도 당장이라도 여행 떠나보고 싶어지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트렁크님, 1호부터 계속 들어온 저로는
특히 이번 선제도 편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여행일지도 모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과 가족, 아버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리고 계속되어야 할 공간들. 특히 주인장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일정 장소가 아닌 마음으로의 여행. 편안했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아빠 생각님. 선제도 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현재 외국 여행 중인데도 탁PD의 여행수다 들으면서 고국도 느끼고 여행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들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데요. 바다 향기 주인장님의 이야기 너무나 마음 따뜻해지네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랑님. 이번에 손미나 편에 이어서 최고네요. 잘 들었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730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결과 혹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난 곳도 있는데요. 이 치열했던 15개의 지역구를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에서 분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30 재보선 결과는 11대 4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에게 내줬고 새정년의 텃밭이라는 전남 순천 곡성에서도 같은 당의 이정현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새정년이 수도권 선거구 6곳 가운데 승리한 곳은 수원 영통 단 한 곳뿐입니다. 권은희 후보는 광주 광산을 해서 승리했지만 이곳의 투표율은 22.3%로 15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당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심신이 지쳤다면서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잠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네, 이슈 인터뷰인데요. 어제 있었던 730 재보궐선거 결과 안 짚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저희 정치통을 꾸며주고 있는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스토리다사의 유승찬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저께 유승찬 대표께서는 10대 5로 전망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결과가 안 좋습니다. 11대 4.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인데요. 네.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했는데 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걸 참패라고 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네. 그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이번 재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네. 오히려 이제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줬는데 네. 이런 새정치연합에 대한 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최후 통첩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선거 결과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동작을로 가보죠. 네네. 표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국빈이었죠. 예,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무효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작을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이 나경원, 노회찬이라는 두 정치 건물들이죠. 예. 일종의 예. 서울시장 후보에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단일화가 일단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네.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늦은 감이 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이제 노회찬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했는데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이 새정치연합 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와 예. 진보정당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어떤 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으로서야 뭐 기동민 후보보다 노회찬 후보가 더 그 우월했지만 네. 어떤 정당의 확장성 부분에서 막판에 좀 이 골든 크로스를 일으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음흠.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가 예를 들어서 동작을에서도 무효표가 있었고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사퇴한 그 수원 영통에서도 무효표가 있었는데 네네. 그 네. 무효표의 규모가 2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유승찬 대표가 분석하라 바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네네. 자, 또 한 곳, 이 전남 순천 곡성. 네. 근데 생각보다는 득표율 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죠. 예, 9% 포인트 차가 나는 건데. 네. 자, 이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뭐 그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네,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이다. 그냥 네네. 단지 이제 이번 재보선 평가 틀 안에만 놓고 볼 일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예, 일단 예. 이렇게 보고 싶고요. 예, 일단 그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강한 실망감 네, 그리고 이 지난번에는 이제 그 진보정당 출신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선동 의원이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김선동 의원이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음흠. 어떤 조직 측면에서 굉장히 이 확고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네.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아하, 예. 예, 그러면서 그 예산 폭탄을 앞세운 음흠. 그러니까 박근혜의 남자죠. 이정현 후보에 대해서 네, 이 지역 민심이 네. 그래 한번 밀어줘 보자. 예, 뭐 예.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거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새정치연합의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예. 결국은 순천 곡성까지 이어진 거다. 음흠. 가령 권은희 후보에 대한 이번에 차가운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22.3%밖에 나오지 않은 거는 15개 선거구간데 최저예요, 최저. 저는 그거는 거의 사실상 광주 시민의 선거 보이콧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당선은 당연히 됐지만 예. 22.3%면은 이제 5명 중에 1명 꼴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권은희 후보가 승리했지만 뭐 사실상은 네.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기도 참 쑥스러운 건데 네. 이런 광주 시민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냉소적인 시선 음흠. 이것이 그 순천 곡성 지역에서도 야당에 대한 네. 아주 차가운 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추세나 여론조사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당일 곡성의 그 투표율이 네. 거의 지난 대선 때보다도 앞서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 민심의 새로운 결집 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음흠.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 수원 8달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 경기 네. 김포에 출마한 그 김두관 후보 모두 네. 적고 근데 그 네. 득표율 차도 적게는 8% 포인트, 많게는 10% 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졌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타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쨌든 야권의 대권 후보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이제 공천 파동으로 굉장히 초반에 네. 무리를 일으키면서 특히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인 20, 30대 예. 그 야당 지지층의 어떤 투표 참여 열기 자체를 좀 꺾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재보선처럼 투표율이 낮을 것이 예상되는 선거에서는 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통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학규, 김두관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야당 입장에서는 내심 컸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패배를 한 것도 패배를 한 것이지만 예.
뭔가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음흠.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 축구 알제리전 전반전 같은 캠페인을 아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이 SNS 버즈량이라고 언급량 측면에서도 예. 손학규 후보는 김용남 후보한테, 네. 그 김두관 후보는 홍철호 후보한테 상당히 밀렸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야권의 대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량조차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고 그만큼 캠페인 측면에서나 네. 정책 제기 측면에서나 음흠. 그 상대 후보보다 나은 어떤 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예.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논하기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 정권 심판론이 제기돼야 될 선거인데 네. 이번 선거 초반부터 이 공천 파동을 일으킨 야당에 대한 어떤 심판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것이 이번 결과에 그 전체적으로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만 짚어도 될 것 같은데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적어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결과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이후에 뭐 어떤 정치 일정, 복잡한 정치 일정들이 뭐 발생을 하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지난 총선부터 지금 내리 4연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지방선거,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이번 그 재보선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 참사라는 그 국가적 재난, 예. 이 국민적 슬픔 속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이 참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 11대 4라는 결과, 특히 이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알려진 호남에서의 패배, 예. 뭐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한길 안철수라고 하는 두 대표의 문제임과 동시에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문제라고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럼요. 네. 이번만 패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뭐 분석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공천 문제였죠. 예, 총선 때 공천 문제였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자,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있어서 전략적 판단. 네. 이것의 미숙함. 이것도 사실은 좀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프레임 전략에서 완전히 밀렸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 대표의 문제도 있지만 네. 당 전체에 뭔가 좀 심각한 구멍 내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 2012년 총선 패배 이후에도 네. 당의 대대적인 혁신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그 야당은 예. 제대로 된 혁신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예. 한 적이 없고요. 특히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뭐 비대위 체제가 잠깐 있긴 했지만 예. 그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 그 상대당, 그 새누리당이 그 총선 전에 보여줬던 비대위 체제랑은 성격이 좀 달랐죠. 그렇죠. 예, 과도적 관리 체제 뭐 이 정도의 이 비대위였는데 네. 저는 이번에는 이 야당이 명실상부한 네. 그러니까 당의 대대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네. 그 명실상부한 비상대책위원회 예. 이 체제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당의 체질 전체를 바꾸는 네. 이런 노력이 없이 이 되돌아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뭐 어떤 험난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원래 뭐 이 혁신이라는 건 좀 험난한 과정들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편한 형태로 이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그 소속 의원
뭐 그래도 130명이더라고요. 이번에 선거에 네네, 졌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이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원 대의원들이 다 좀 심각한 상황을 좀 깨닫고 네.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데 이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조기 전대론이 뭐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만 간판만 네네. 바꿔다는 조기 전대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국민들은 이미 이제 그게 뭐 사실 재수추원지 네.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들도 참 순식간에 공유가 잘 되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이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보다 더 강하게 음흠.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예. 해야 예. 그나마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예. 그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내는 그 명실상부한 야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경향신문의 구혜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어제 많이 하셨죠? 밤까지. 아, 밤이 아니라 새벽까지 고생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튼 근데 김한길 공동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글쎄요, 뭐 어제 의원회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해요. 지금 뭐 충격을 많이 받아서. 뭐 심신이 지쳤다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글쎄요, 뭐. 근데 아무튼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의원회관에 있었습니까? 의원회관에 있었고 안철수 대표는 밖에 있었고요. 예. 개표 상황실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예. 다 같이 모여서 개표를 지켜보기로 했던 국회 당대표실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럼 개표 진행될 때 밖에 있었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네. 아, 그래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 730 재보궐선거 관련 팟캐스트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민들레님, 투표 결과 때문에 잠을 설치셨나 봐요. 평소보다 일찍 올라왔네요. 쉬면서 일하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이 맞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살이 찐다님, 야당은 대선 치르고 했어야 할 대대적인 혁신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뼈를 깎는 아픔 견뎌내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가 나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같은 일이지만 팟캐스트에선 현실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매일 아침 여러 신문을 종합해서 소개해주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3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모든 신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신문은 어제 있었던 730 재보선 결과를 세 가지에서 의미부여하더군요. 첫 번째, 호남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 두 번째, 새누리당 차기 지도자 부재하다, 없다, 깜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경원 당선자의 급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가 야당을 심판했다 하는 부분. 여기에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것.
신문들은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지 조중동만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 주민들의 선거혁명,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역주의 철벽을 깨다. 네. 지역주의 해체의 아이콘으로 이정현 후보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중앙일보는 일면 제목, 야당을 심판했다, 이정현 호남 당선 이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일면 제목입니다. 여당 압승, 이정현 호남 문을 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가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떨어졌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분석기사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었습니다. 이면에 있는데요. 서가번 후보 출신 지역인 순천이 두 후보에게 표를 골고루 준 반면 이정현 당선자 고향인 곡성에서는 이 당선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몰아준 것도 승패를 가른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분석이죠.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됩니다. 애초에 이정현 당선자는 조직력이 약한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서가번 후보에게 패배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일부 지지자가 이정현 당선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전 당직자는 경선에서 아깝게 진 노관규 전 시장 지지자들이 상실감에 대거 이탈해서 이정현 당선자를 지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반 정도입니다. 얼마 못해요. 결국 이번에 서가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차기에 노관규 전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적 행위긴 하지만, 이적 행위라는 표현이 너무나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상대편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자기 당 후보가 떨어짐으로 결국 자신들이 밀고 있는 후보의 차기 공천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근데 과연 이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천 곡성의 유권자들이 노관규 후보의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예. 이정현 후보에게 표를 줬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인데다 특히 예. 노관규 전 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현재의 평가입니다. 누구 말 맞고 말 듣고 투표를 한다? 예. 글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총선 때 이정현 후보와 네. 노관규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뭐 붙어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가번 의원 그 지역 당협위원장 지위는 유지하겠죠. 예. 다음에 노관규 전 시장에게 그 후보직을 양보할지 혹은 경선에서 져가지고 노관규 전 시장이 후보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에 청와대 표정이 실렸는데요.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으로 있다가 전남 순천 곡성에서 승리한 이정현 당선인이 개표 내내 앞서 나가니까 들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는 겁니다. 사건이다 사건, 뭐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휴가 중인 때에 치러진 선거에 청와대는 개표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초반 때만 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는데 정무 라인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당선 가능한 곳을 8곳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순천 곡성에서 한 15% 차이로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최종 여론조사에서 잡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길 수 있겠는가 해서 의미 있는 패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8대7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봤는데 개표 초반부터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 나가니까 청와대의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런 해석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경제 살리기 올인을 국민들이 좋게 봐준 것 같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야당이 국가를 혁신하는 비전 경쟁, 미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외면하니까 새누리당에게 표가 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세월호 심판론을 역심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당선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미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33개월 만에 컴백, 차기 주자로 발돋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오늘 사면에서 서울시장 고배, 2011년 보궐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서울시장 고배 3년 만에 화려한 부활, 차세대 리더로 부상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야당 심판론인데요. 유권자들이 이번에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데는 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논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회방한 새누리당 아닙니까? 유병헌 체포 실패, 검경의 이 같은 악수, 결국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창극으로 대표되는 인사참극, 김명수로 또 상징되는 인사참극, 역시 현 정권의 부담입니다.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그것도 크게 이겼단 말이죠.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는 단계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친박이 아닌 비박 당대표를 선택했다는 점, 이로써 야당의 심판론을 희석시켰다는 점, 아울러 야권의 공천 파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명징하게 드러난 아마추어적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결국 야당 심판론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오늘 중에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는 새정치민주연합파의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일단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당 지도부는 일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은 지배적입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은 김한길 대표가 무리한 일정으로 링거를 맞고 퇴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오늘 밤 차분히 시간을 갖고 내일 중으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잘 정리할지 거취를 포함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중, 이거는 이제 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밤 편안하게 보내고 오늘 결국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김한길 안철수 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네요.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역시 이번 재보선 공천 초기에 특정 계파와 집단이 자신들과 가까운 후보의 발탁을 비후폭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지도부의 공천권을 흔들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너희들이 지금 우리 보고 그만두라고? 우리 보고 희생양이더라고? 그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깨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여러 가지 풍문 중에 하나가 아무개 공동대표가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경우 어떤 논리로 책임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당 전략부에게 내렸다는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예, 아무개입니까? 안무개입니까? 네,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개요? 예, 아무개입니다. 예. 안무개로 들리셨습니까? 예. 사퇴론이 거세게일 것 같다. 오늘 한겨레 기사까지 봤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노회찬 후보의 출마는 사실 노회찬 후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이
나가라. 그 명령을 이행하는 의미가 컸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당의 간판이 출마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생존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 차원에서 큰 틀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 또한 그 개인의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강행으로 야권 패배로 이어졌던 상황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유죄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뒤 치러진 재선거에 부인을 출마시켰던 일이나 이번 재보궐에서는 지역까지 옮겨서 출마했다는 점에서 재기를 위한 모색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단순히 의석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의 존폐 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그러니까 떠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데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지도부가 당의 리스크를 이렇게 어떻게든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당의 리스크를 당 지도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이런 지도력을 보였다라고 한겨레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은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730 재보선으로 인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이게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보상 배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냐. 하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마타도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유족들을 모략했던 그런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 730 재보선에서 완승한 직후에 내놓은 논평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문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 알려주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엔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 알려주니 출근길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핑크미호님, 주간 브리핑이 공영방송에 나오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해님처럼님, 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 주간 브리핑이 있으니까. 라며 주간 브리핑에 대해 칭찬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달래님, 김용민 교수님, 늘 존경합니다. 애청자입니다. 라며 팬의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730 재보궐선거를 팟캐스트란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기대합니다.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에는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